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금속을 전공하거나 기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상태도 강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태도 뭐가 어려워? 라는 제목으로 상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태도 이름 앞에 보통 이제 평형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형 상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형 상태에서 얻어지는 강의 상가 조직을 나타낸다. 강의 상태도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강 앞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 평형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을 경우가 있어요. 평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던데. 평형 상태도다. 그럼 이제 평형 상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강이든 금속이든 용융을 시켰다가 응고를 시키는데 응고하는 과정에서 그 금속 속에 있는 합금 성분들이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제 응고를 시켜서 제품을 만드니까 그런 원소들이, 합금 원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평형 상태다 그러면 천천히 냉각을 시켜서 그런 합금 원소들이 자기 자리를 이제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건, 그것을 평형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쇳물을 부어서 주물을 만든다 그러면 그거 식는데 뭐 5분 1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응고되는데. 그런데 뭐 늦어야 뭐 20분 30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평형 상태에서 응고를 시킨다 그러면 강의 경우에 우리가 한 1600도 이렇게 가열을 해요. 1600도에서 가열해서 녹은 상태를 1600도, 1700도 녹은 상태, 상온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30분이 아니고 20일, 30일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개월이면은 180일이잖아요. 그럼 1800도씨에서 상온까지 내려오는데 180일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몇 도씩 내려가냐? 하루에 10도씩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냉각을 시켜서 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강 속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잘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조건이 평형 조건이고 그런 조건에서 얻어진 상태도가 평형 상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태도라는 것은 이제 평형 상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도라는 것은 어떤 화학 조성과 온도에 따라서 그 재료가 여기는 지금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금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높은 온도 가면 멜팅이 용융이 돼 있을 거고 낮은 온도로 내려가면 응고가 돼서 이제 이제 고상이 되는데 고상도 보면 알파상도 있을 거고 베타상도 있고 감마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재료마다 그 상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화학 조성이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 상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제 현장 조건하고 매우 다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각 조건이 실제 현장 조건은 냉각 조건이 굉장히 빠르죠. 근데 평형 상태는 냉각 조건이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 조건에서 얻어지는 그 강의 상이 다르겠죠? 냉각 속도가 다르니까. 그럼 왜 이걸 공부하느냐? 금속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태도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열 처리 조건이라든지 가공 조건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골치 아픈 건데 뭐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별거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자, 우선 강의 상태도를 얘기하기 전에 물하고 소금의 상태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밑에가 소금의 농도인데 여기 소금 0%에서 소금 100%까지 요 수평축이 그 다음에 요 수평축이요. 그 다음에 수직축은 온도축이에요. 온도축. 온도.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요 그래프하고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물과 소금의 상태도고 왼쪽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냉각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냉각 선도. 냉각 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우선 소금이 0%일 때 이 냉각 선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물이니까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온도를 재는 서머커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전대라는 거.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온도를 냉각시키면서. 그래서 자, 이제 1번인데 여기 번호가 있어요. 1번. 1번은 소금 0%, 물 100%예요. 물. 그래서 물을 여기다 채우고 컵에다 채우고 이걸 온도를 내려가면 물이 어느 온도에서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겠죠. 고체가 된 물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얼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그 물을 1번인데 1번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1번 그래프가 물을 집어넣고 냉각을 시키니까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데 이게 그 기울기가 요쪽하고 요거하고 이쪽하고 기울기는 좀 달라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요게 몇 도인지 이제 그러면 아시겠죠?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온도. 여기가 0도죠. 0도. 0도씨예요. 자, 그래서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구나. 그걸 우리는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소금이 18% 들어있는 소금물이 있다. 2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0도에서 얼질 않고 더 낮은 온도까지 쭉 내려가서 여기서 얼어요. 여기서 어는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이 꺾여요. 꺾인 다음에
한참 더 내려가서 여기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0도씨 같은 거, 물이 0도씨에서 얼 때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거, 이것을 유지온도다 이렇게 부르고, 요것을 여기 유지되지 않고 기울기, 냉각되는 기울기가 또는 가열되는 기울기가 바뀌는 거, 이것을 변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유지온도고 요거는 변화온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 농도가 33%가 되니까 0도씨에서도 안 얼고 요 온도에서도 안 얼고 이 낮은 온도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 33% 소금물은 요 위에까지는 액체고 여기서 고체가 돼서 그 이하는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소금을 봅시다. 순수한 소금은 100% 소금인데 요 온도에서 요 온도보다 높으면 액체고, 그러니까 용융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온도에서 소금이 응고가 돼서 고체 소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쭉 내려가서 0도씨 지나든 영하 10도씨 지나든 쭉 온도가 내려가면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냉각 선도를 우리가 구해봤어요. 지금 4개의 냉각 선도를 구한 겁니다. 4개의 냉각 선도를. 그래서 이 4개의 냉각 선도를 요 그래프에다가 이쪽 그래프,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순수한 물에서 여기 유지 온도가 아까 여기였단 말이에요. 0도씨. 그 다음에 18% 소금물은 요 꺾이는 변화 온도가 요 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지 온도가 유지됐었고, 33% 소금물은 보니까 여기서만 유지 온도가 유지됐었고, 그 다음에 100% 소금물은 이게 실제로 한참 높죠. 여기서 용융 소금이 고체 소금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4개의 그래프를 구했는데, 여기 뭐 소금물 5%, 10%, 15% 이런 식으로 20%, 25%, 33, 40, 45, 50, 60, 70 이런 식으로 쭉 이 냉각 선도를 구하면 그 점들, 얻어지는 점, 찍히는 점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물과 소금의 상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물과 소금의 상태도를 어떻게 구했냐 그러면, 순수한 물, 그 다음에 소금 농도가 18% 되는 소금 농도가 33% 되는 소금물, 순수한 소금을 용융을 시켰다가 액체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서 냉각 선도를 구했고, 이 냉각 선도에서 얻어진 이 점들을 물과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각 위치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점을 표시를 했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얻은 게 상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그 상태도가 물과 소금인 상태도가 이렇게 얻어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순수한 물이에요. H2O. 그래서 요게 아까 0도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0도씨죠. 상온에서는 어떻게 돼요? 액체죠. 리퀴드. 그 다음에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해서 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하 한 10도라고 칩시다. 여기가 영하 몇 도면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얼음이 돼 있죠. 고체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영하 20도 내려가도 물은 얼음이고, 얼음 고체 상태에 있고, 이 밑에도 고체 상태고, 그래서 0도씨 이하에서 물은 다 고체 상태로 있고 그 이상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구나 라는 것을 읽는 겁니다. 그럼 33% 소금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그 18% 농도의 소금 농도의 소금물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랬을 때 아까 요게 이제 0도씨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33% 소금물이 냉각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21.1도씨예요. 그러니까 요 온도는 그 사이쯤 되겠죠. 그래서 0도씨에서 또는 영하 5도씨에서 18% 소금물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 상태죠. 리퀴드 상태. 그러다가 요 온도가 지나면 여기서 고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소금물에서 처음 생기는 고체가 무언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상태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태도를 보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평선을 이 액체 쪽으로 안 긋고 고체 쪽으로 수평선을 쭉 그으면 만나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래서 만났더니 뭐가 나왔냐 그랬더니 바로 요거예요. 요건 뭐죠? 순수한 물, 0% 소금물, 순수한 물이 요온도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까 얼음이었죠. 그래서 처음 생기는 것이 얼음이다 이거예요. 18% 소금물에서. 그럼 온도가 더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서 수평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봅시다.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니까 이쪽은 여기 왼쪽은 똑같아요. 얘도 똑같고 얘랑 똑같죠? 근데 오른쪽은 늘어났죠. 여기는 거의 제로였는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얘가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얼음이 이만큼 늘어났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큼 얼음이 늘어났다. 그러면 요 18% 소금물이 요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음이 이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액체의 양이 소금물의 양이 이만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8% 소금물에서 얼음이 결정이 돼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액체, 요 액체의 소금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18%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18%보다 더 낮아져서 소금 농도가 옅어질까요? 아니면 18%보다 더 높아질까요? 자, 18% 소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응고가 돼서 얼음이 생겼고 그 얼음은 액체 속에 액체랑 다른 거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액체는 이 소금물 18% 전체 소금량은 똑같은데 얼음이 생겼으니까 나머지 액체에 남아있는 소금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 농도를 나타내는 점이 바로
요점이에요. 요점. 요점이 바로 요 온도에서 요 18% 소금물의 소금 농도가 얼마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음의 양은 전체에서 요만큼이 얼음이고 액체의 양은 이거다. 그래서 액체하고 얼음의 비가 액체하고 고체의 비가 요 길이 비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요 얼음의 농도는 순수한 물이 되는 거고, 요 액체의 농도는 요 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반대로 읽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렛대 법칙이다 또는 레버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실험해서 냉각선도 가지고 그래프를 구했는데, 그래프를 들여다보니까 순수한 물의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지금 18% 소금물이 각 온도에서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조금 더 내려봅시다. 이 정도 온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이 수평선이 아니네. 수평선을 그었더니 요만큼 늘어났죠. 근데 이쪽이 아까 뭐였죠? 얼음이었죠. 서로 반대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음의 양이 이만큼 늘어났고, 비례로 액체 양은 얼음보다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럼 그 액체 속의 소금 양은 일정하니까 요 액체의 소금 농도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렇게 진해진 거예요, 소금 농도가. 그래서 얼음이, 순수한 물이 얼음이 이만큼 생겼고 그 다음에 소금물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요 소금물의 농도는 반대로 이걸 읽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온도 21.1도까지 내려왔더니 얼음이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액체가 이만큼 남았는데, 요 액체의 농도는 바로 33%가 되는 거예요, 읽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 8, 7, 한 70% 소금물 한번 볼까요? 70% 소금물. 자, 그래서 요 온도에서 소금의 용융 온도는 801도입니다. 약 800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쪽 파트가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상온에서 70% 소금물의 상태는 상온에서 액체죠. 근데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이쪽에서는 얼음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수평선을, 액체 쪽으로는 그어봐야 꽝이니까 이쪽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그으니까 만나는 점이 이 점이에요. 이 점은 뭐예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100% 소금이네. 100%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 생기는 게 소금의 결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요만큼 늘었죠. 그래서 처음 생긴 결정이 이만큼 더 많아진 거예요, 결정이. 그 다음에 액체는 이만큼 그대로 있고. 자, 그런데 아까 70% 소금물에서 소금이 결정으로 이만큼 온도가 내려가니까 생겼어요. 나왔어요. 그럼 액체 속의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금 양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70%였는데 소금이 석출되고, 그러니까 결정으로 형성되고 나서 요 온도에서의 소금 농도는 약 53% 농도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물의 농도가 처음에 70%였는데 소금이 결정이 돼서 나오고 나니까 53%로
소금물의 농도가 이 소금물의 농도가 줄어든 거죠. 낮아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반대로 읽는 거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레버 법칙이다 그러는데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상태도 보고 수평선 그어서 만나는 점 그거 읽으면 되는 거고, 그 양은 비례로 해서 이쪽은 이쪽을 나타내고 이쪽은 이쪽을 나타낸다. 서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1도가 되니까 액체는 요만큼 있는데 소금 결정은 이만큼 생긴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 액체의 농도는 바로 요게 되고, 마이너스 21.1도에서는 33%, 그 다음에 요 소금의 농도는 바로 요걸 읽으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요거 읽으면 100%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 결정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태도 읽는 법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우리가 리퀴더스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왜 그러냐 그러면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위에는 다 액체예요. 리퀴드.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솔리더스 라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왜? 요 밑에는 다 솔리드니까. 그래서 리퀴더스 라인, 솔리더스 라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구리하고 니켈의 상태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요거 냉각 선도, 이게 시간축이고 여기 온도축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구리,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은 순수한 구리죠. 100% 구리. 그 다음에 3번은 순수한 니켈. 그 다음에 2번은 60% 구리, 40% 니켈에 대한 냉각 선도를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자, 순수한 구리의 용융 온도는 1085도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니켈의 용융 온도는 1455도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순수한 구리의 냉각 선도를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이 온도가 1455도. 여기서 이렇게 냉각이 됐다가 응고가 돼서 이제 다시 또 냉각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유지 온도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그 변화 온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60% 구리, 40% 니켈은 요 온도에서 이제 응고가 되기 시작하고, 요 온도에서 응고가 끝나서 이렇게 거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한 니켈은 요거 1455도에서 응고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쭉 냉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점 지금 우리는 그 냉각 선도를 세 개를 가지고 요점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실험을 더 하면은 이런 점들을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점들을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이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런 구리와 니켈의 상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는 시간이었고 시간축, 여기 온도축이었는데 냉각선도 또는 가열선도는, 근데 이제 그걸 상태도로 옮겨 놓으면 요렇게 각 점들을 찾아가지고 요걸 요렇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제 그 구리와 니켈의 냉각선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온도, 요 커브, 위에 커브 요건 이제 리퀴더스 라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요 밑에는 다 고체니까 요건 솔리더스 라인이다 말씀드렸죠. 요거 솔리더스 라인, 요거 리퀴더스 라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리 니켈처럼 전 공정에 대해서, 전 범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 합금이 형성되는 거 잘 섞여가지고 해서 전율 고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 구리, 40% 니켈의 요 온도에서 한 1300도 따져볼까요? 1300도, 1400도 액체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고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여기하고 만났어요. 그럼 처음 생긴 고체의 농도는 니켈 함량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한 75% 되는 그런 니켈이 처음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가면, 그래서 요 온도에서 보니까 고체가 이만큼 늘었고 액체는 요만큼이에요. 고체 대 액체의 비는 요 길이 비로 따질 수 있죠, 우리가. 자, 그래서 요 고체인데 요때 응고된 고체는 니켈 함량이 아까 처음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요렇게 여기 그러면 40, 50, 한 55% 정도 되겠죠, 여기? 아까는 75%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파이널로 요만큼의 니켈 이제 다 응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응고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합금의 비는 60대 40 변화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응고된 결정의 니켈 함량하고 나중에 응고된 결정의 니켈 함량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전율 고용체 금속들이 이제 그 응고가 된 상태 그대로 조직을 들여다보는 건데, 여기 이제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결정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결정 내부하고 이 외부하고 보면 이 색깔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응고된 부위의 결정 합금 성분하고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의 합금 성분하고 서로 다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부위별로 서로 이렇게 그 성분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색깔이 다른 걸 봐서. 그래서 얘를 이제 응고가 된 다음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전체가 균일한 합금으로 이제 확산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선을 그어서 액체의 양과 고체의 양은 서로 반대로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리하고 니켈 상태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강의 상태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마 앞에 두 케이스를 보셨으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강의 냉각 가열 선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순수한 철, 퓨어 아이언이에요. 순수한 철이 이거는 냉각 선도죠. 예. 그래서 여기가 시간축이고 수평축이 여기 온도축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철이 1536도 이상은 액체예요. 여기서는 액체 상태에 있다가 일정한 온도 1536도에서 일정한 시간 유지되다가 다시 냉각이 돼서 1392도에서 또 일정한 시간 유지되고 있다가 또 냉각이 쭉 되고 그 다음에 911도에서 또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768도에서 또 일정한 시간 유지되다가 내려가요. 순수한 철이면은 요걸로 해서 상온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탄소가 만약에 하나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723도에서 선을 하나 더 긋게 되죠. 유지 온도가. 그래서 상변태가 이렇게 여러 번 있게 됩니다. 철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철이 상은 상온에서 우리가 보는 철이 상일 테니까 그걸 우리가 알파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알파 철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다 쓸까요? 알파 Fe. 알파 다음에는 뭐예요? 베타겠죠. 근데 철에는 베타 철이 없이 곧바로 감마 철이 돼요. 감마 Fe. 그 다음에 감마 다음에는 델타 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베타 철이 왜 없냐면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자기적인 특성만 다르다. 그래서 768도 이것을 우리가 자기 벤트점이라 그러는데 큐리의 포인트. 요 온도 이상에서는 철이 자성을 잃고요. 그 온도 이하에서는 자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기 변태점이라 그러고 자성을 잃고 얻고 외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베타철로 구분하지 말고 베타철은 없애고 그냥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타철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학금에서는 뭐 알파 티타늄, 베타 티타늄 이런 식으로 베타가 있는데 철은 그래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냉각 선도를 구했는데 이걸 반대로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져요. 좌우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냉각 선도나 가열 선도나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여기 온도 축인데 그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요걸 뭐 요렇게 됩니다. 그 부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줄어들어요. 부피가.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쭉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늘어나는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액체가 된 다음에 액체가 된다, 육융이 된다. 그래서 그 911도, 910도라고 여기 표현됐는데 요 밑에는 BCC 구조를 갖는 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11도하고 1392도 사이는 FCC 구조를 갖는 철, 그 다음에 BCC 구조를 갖는 철이 돼서 요게 알파 철이 되고 요게 이제 감마 철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델타 철이 됩니다. 예, 앞에서 다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911도까지 철을 우리가 알파 아이언, 알파 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사이 조직이 감마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델타 철인데, 결정 구조가 보면 요거는 BCC, 요거는 FCC, 요거 델타 철은 다시 BCC 구조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탄소 함량을, 철에다가 탄소 함량을 쭉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철, 그 다음에 탄소 함량이 0.02, 0.15, 0.5, 0.65, 0.8%, 그 다음에 1.2, 1.6, 2.06, 3.5, 4.3% 탄소 함량이, 이런 식으로 탄소 함량이 6.67%까지 함량을 바꿔가면서 여기는 가열 선도를 구한 거예요. 상온에서부터 쭉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 선도를 구해서 요 점들을 여기 C 함량이고, 여기 온도면 온도잖아요. 그럼 그 점들을 다 여기다 찍은 거예요. 찍어서 쭉 만들었더니 상태도가, 철과 탄소의 상태도가 얻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상태도가 바로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탄소 함량 축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이 온도 축인데, 온도 축이고, 그래서 1536도, 1392도,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911도, 그 다음에 요게 723도죠. 요게 723도, 그 다음에 1149도, 요 온도가 1149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6.67%까지만 있냐 그러면 철이 탄소하고 결합을 하는데 철 3개하고 탄소 하나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한 것이 Fe3C인데 요 Fe3C 여기에서의 탄소 함량 비율이 바로 6.67%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맥시멈 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 함량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시멘타이트라고 불러요. 시멘타이트라고 요거를. 그래서 상태도, 철과 탄소의 상태도를 그리는 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수평선 3개만 그으시면 돼요. 수평선을 여기 짧게 하나,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길게 하나,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아주 길게 하나, 그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태도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Fe, 그 다음에 C, 이 상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eC 또는 Fe3C, 왜냐하면 여기가 6.67%로 Fe 3개, 탄소 하나, 시멘타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Fe하고 FeC 상태도 또는 Fe C Fe3C 상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